정균쇠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제7장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소제목입니다. 초기 농경민들은 어떻게 각종 식물을 작물화할 수 있었을까? 농장에서 키운 음식에 넌덜머리가 난 등산객이라면 야생 먹거리를 먹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야생 식물 중에서도 야생 딸기나 블루베리처럼 맛도 좋고 먹어도 안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야생 과일도 우리에게 낯익은 농작물과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재배된 과일보다 훨씬 작기는 해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대담한 등산객들은 먹으면 죽는 버섯이 많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각종 버섯을 먹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견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야생 아몬드는 먹지 않는다. 거기에는 몇십 개만 먹어도 사망할 정도의 시안 화물, 시안 화물은 나치의 가스실에서 사용되었던 독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숲에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간주되는 식물이 아주 많다. 그러나 모든 농작물은 야생 식물종에서 생겨났다. 그렇다면 야생 식물들은 어떻게 농작물이 되었을까? 이 문제가 특히 알쏭달쏭해지는 것은 많은 농작물이 그렇듯 야생 조상이 아몬드처럼 치명적이거나 맛이 안 좋은 경우 또는 옥수수처럼 농작물과 야생 조상의 생김새가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경우다. 도대체 어느 혈거인이, 여기서 혈거인은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혈거인이 식물을 작물화할 생각을 다 했으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식물의 작물화란 곧 어떤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인간 소비자에게 더 유용하도록 야생 조상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물론 오늘날의 농작물 개발은 전문적인 과학자들의 의식적이고 고도로 전문화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은 현존하는 수백 종의 농작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농작물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씨앗이나 뿌리를 심고 가장 우수한 표본을 가려내어 그 종자를 다시 심는다. 또한 유전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좋은 변종을 만들고 심지어는 유전공학의 최신 기술로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옮겨 심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에서는 하나의 학과 전체가 사과 재배 문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학과는 포도와 포도주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식물의 작물화 역사는 만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초기 농경민들은 분자 유전학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최초의 농경민들에게는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할 때 본보기로 삼을 만큼 기존의 농작물도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하는 일에서 멋진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의 농경민들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각종 식물을 작물화하게 되었을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독이 있는 아몬드를 안전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었을까? 전보다 더 크게 만들거나 독을 감소시키는 것 말고 그들은 야생식물에 실제로 또 어떤 변화들을 일으켰을까? 주요 농작물만 보더라도 작물화 시기는 각각 크게 다르다. 완두콩은 BC 8000년경에 작물화되었고 올리브는 BC 4000년경에, 딸기는 중세에 들어와서 그리고 피카는 1846년에서야 겨우 작물화되었다. 오늘날에는 도토리를 따르고 떡갈나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처럼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귀중한 야생식물이지만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 재배되지 않고 있는 식물들도 많다. 무엇 때문에 어떤 식물들은 다른 식물들보다 작물화가 훨씬 쉽거나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어째서 올리브 나무는 석기 시대의 농경민들에게 굴복했고 또 왜 떡갈나무는 뛰어난 농경학자들조차 좌절시키고 있는 것일까? 소제목입니다. 초기 식물의 무의식적 작물화. 먼저 식물의 관점에서 작물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식물 쪽에서 본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식물을 작물화했던 수천 종의 동물 가운데 한 종일 뿐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이 그렇듯 식물도 자손이 잘 자라서 부모의 유전자를 전할 수 있는 지역에 자손들을 퍼뜨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동물들은 걷거나 날아서 흩어질 수가 있지만 식물은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어떻게든 다른 매개를 통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일부 식물들은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뜨도록 적응한 씨앗들을 갖게 되었다. 또 많은 식물들은 씨앗을 맛 좋은 과육으로 감싸 그 과육의 색깔이나 냄새로 잘 익었다는 것을 널리 알려 동물들이 자기 씨앗을 운반하도록 만드는 계략을 쓴다. 배고픈 동물은 그 과일을 따먹고 다시 걷거나 날아다니다가 부모 나무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씨앗을 뱉어내거나 배설한다. 이 방법으로 씨앗은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운반될 수도 있다. 식물의 종자가 뱃속에서도 소화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배설물 속에서 발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기만 하다. 비위가 약하지 않는 독자라면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게다가 많은 야생식물의 씨앗들은 동물의 뱃속을 통과해야만 발화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산 박입니다. 박과 식물의 한 종은 하이에나를 닮은 흑돼지. 이 흑돼지는 남아프리카에 분포하는 몸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흑돼지에게 먹히는 일에 기가 막히게 적응하여 대부분 흑돼지의 배설 장소에서 살아난다. 식물이 동물을 유인하는 한 예로서 야생 딸기의 경우를 보자. 딸기씨가 여물지 않아서 아직 땅에 심겨질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과육은 파랗고 시고 단단하다. 그러다가 씨가 다 익게 되면 과육도 빨갛고 달고 연해진다. 이렇게 딸기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결국 개똥 집박이 같은 새들이 그 딸기를 따먹고 날아가서 종자를 뱉어내거나 배설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신호인 것이다. 물론 딸기가 자기 종자를 퍼뜨릴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새들을 유인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똥 집박이에게도 딸기를 작물화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없다. 딸기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했던 것이다. 설익은 딸기가 파랗고 실수록 종자가 익기도 전에 새들이 딸기를 따먹어서 종자를 망쳐버리는 일도 적어졌고, 잘 익은 딸기가 빨갛고 달수록 다 여문 종자를 멀리 퍼뜨려주는 새의 숫자도 많아졌다. 그 밖에도 무수한 식물의 열매가 특정 동물에게 먹혀 퍼뜨려지는 일에 적응했다. 딸기가 새에게 적응한 것처럼 도토리는 다람쥐에 적응했고, 망고는 박쥐에, 그리고 일부 사초류는 개미에 적응했다. 이는 조상식물의 유전자를 소비자에게 더 유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식물의 작물화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일부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 과정을 개량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새나 박쥐를 비롯한 동물 소비자들은 그 정의의 다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동물들은 의식적으로 식물을 재배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작물이 야생식물에서 진화하던 초기의 무의식적인 단계는 의도적으로 재배되진 않았다. 다만 인간들이 자기 열매를 먹고 퍼뜨리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흑돼지의 배설 장소처럼 인간의 배설 장소도 최초의 무의식적인 품종 개량자들의 실험장이었던 것이다. 소 제목입니다. 무의식적 작물화의 선택 조건들. 배설 장소는 우리가 먹는 야생식물의 씨앗을 우발적으로 뿌리는 수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먹을 수 있는 야생식물을 거두어 집으로 가져올 때 오는 도둑이나 집 근처에서 일부를 흘리기도 한다. 어떤 열매는 종자가 아직 멀쩡한데도 과육이 썩어버리는 바람에 먹히지도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진다. 종자는 우리가 실제로 입에 넣는 과일의 일부이다. 예를 들자면 딸기씨는 아주 작아서 그냥 삼킨 후에 배설되지만 다른 큰 씨앗들은 뱉어낸다. 우리가 씨앗을 뱉는 자리와 쓰레기장도 배설 장소와 더불어 최초의 농업 연구소였던 셈이다. 그 중에 어떤 연구소에 종자가 떨어지든 간에 그 종자는 먹을 수 있는 식물 중에서도 단지 몇몇 개체, 가로 열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즐겨 먹는 개체, 가로 닫고 이런 개체에서 나온 것일 때가 많았다. 야생 딸기를 따러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개는 어느 특정한 딸기나 딸기 덤불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최초의 농경민들이 의도적으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자연히 자기들이 선택한 식물 개체에서 나온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큰 딸기에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되면 그 덤불에서도 큰 딸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유전 법칙을 모르면서도 말이다. 우리가 어느 후덥지근한 날에 모기떼에게 시달리며 고생스럽게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니는 것은 아무 딸기 덤불이나 다 좋아서가 아니다. 무의식적이라도 우리는 어떤 덤불에 딸기가 많이 달려있을지, 과연 그렇게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때의 무의식적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한 가지 기준은 크기다. 누구나 큰 딸기를 따게 바란다. 그저 하찮은 작은 딸기나 따겠다고 그렇게 햇빛에 타고 모기떼에게 뜯기는 일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만 보더라도 농작물의 경우 그 야생 조상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유를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마켓의 딸기나 블루베리는 야생의 것에 비하게 되면 거대하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몇 세기 동안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식물들의 크기 차이는 바로 농업의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재배되었던 완두콩은 인간의 선택을 통해 진화되어서 이미 야생 완두콩보다 10배나 무거웠다. 오늘날 우리가 작은 야생 블루베리를 따듯이 수렵 채집인들도 수천 년에 걸쳐서 작은 야생 완두콩을 거두었다. 그러다가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야생 완두콩을 선택해 심는 일, 즉 우리가 말하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자연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완두콩의 평균 크기도 점점 커졌다. 마찬가지로 슈퍼마켓에 있는 사과는 지름이 7에서 8cm나 되는데 야생 사과는 2에서 3cm에 불과하다. 가장 오래된 옥수수는 자루 길이가 1에서 2cm에 불과하지만 1500년경에 멕시코의 인디언 농경민들은 이미 15cm나 되는 옥수수를 개발했다. 현대의 옥수수 중에는 무려 45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재배한 종자와 야생 조상의 종자 사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명백한 차이점은 쓴맛이다. 많은 야생 종자는 동물이 먹지 못하게끔 쓴맛이 나거나 맛이 안 좋거나 심지어는 독이 있도록 진화했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은 종자와 과육에 각기 정반대로 작용했던 것이다. 과육의 맛이 좋은 식물은 동물에 의해서 종자를 퍼뜨리지만 그 과육 속의 종자는 맛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이 종자까지 씹어먹어서 발화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쓴맛이 나던 종자가 작물화를 통해서 변화한 아몬드는 주목할 만한 애다. 야생 아몬드의 종자에는 대부분 지독한 쓴맛이 나는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이 분해되면 이미 언급했듯이 시안 화물이라고 하는 독이 생긴다. 그 쓴맛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야생 아몬드를 먹어치우는 바보는 죽을 수도 있다. 무의식적인 작물화의 첫 단계는 우선 먹을 수 있는 종자를 채취하는 일이다. 도대체 야생 아몬드를 작물화할 때는 어떻게 그 첫 단계를 거칠 수가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어쩌다가 몇 그루의 아몬드 나무에서 유전자 하나에 돌연변이가 생겨 쓴맛이 나는 아미그달린을 합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야생 생태에서라면 그런 나무는 새들을 발견하고 종자를 모두 먹어버리므로 후손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초기 농경민들의 아이들이 배가 고파 또는 호기심 때문에 주변의 야생 식물들을 모두 먹어보면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쓴맛이 없는 아몬드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유럽의 농민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나는 도토리가 열리는 떡갈나무를 찾아내곤 한다. 고대의 농경민들은 이렇게 쓴맛이 없는 아몬드 종자들만을 처음에는 쓰레기장에서 무심코 그리고 나중에는 과수원에 의도적으로 심었을 것이다. 그리스에서 발굴된 고고학적인 유적에서는 BC 8000년경에 이미 야생 아몬드가 나타난다. BC 3000년경 이전에 지중해 동부에서는 아몬드가 작물화되고 있었다. BC 1325년경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이 죽었을 때 그가 내세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유명한 무덤 속에 부장된 음식 중에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리마콩, 수박, 감자, 가지, 양배추를 비롯하여 수많은 낯익은 농작물들도 그 야생 조상은 원래 쓴맛이 나거나 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어쩌다가 생긴 단맛 나는 개체들이 고대 등산객들의 배설물에서 발화했을 것이다. 크기와 맛은 수렵 채집민들이 야생 식물을 선택할 때 가장 명백한 기준이 되었다. 그 밖에도 살이 많거나 씨가 없는 과일, 기름이 많은 종자, 긴 섬유 등도 선택 기준이었다.
야생 호박이나 서양 호박은 종자를 둘러싼 과육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지만 초기 농경민들은 종자보다 과육이 훨씬 더 많은 호박이나 서양 호박을 선호했다. 바나나는 재배할 때에 이미 오래전부터 과육만 있고 씨가 없는 것들이 선택되었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 농학자들은 씨 없는 오렌지, 포도, 수박 등도 개발했다. 씨 없는 과일은 인간의 선택이 야생 과일에서 진화되었던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좋은 신뢰다. 자연 상태에서의 과일은 씨앗을 퍼뜨리는 매개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많은 식물 중에서도 기름이 많은 과일이나 종자가 선택되었다.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먼저 작물화된 과실수 중에는 BC 4000년경부터 기름을 얻기 위해서 재배했던 올리브도 있었다. 경작된 올리브는 야생 올리브보다 열매가 컸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더 많았다. 고대 농경민들은 참깨, 겨자, 양귀비, 아마 등에서도 기름이 많은 종자를 골랐다. 근대의 식물학자들도 해바라기, 잇꽃, 모카 등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다. 최근에 와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모카를 개량했지만 물론 그 전에는 직물을 짜기 위한 섬유를 기준으로 모카를 선택했다. 그 섬유는 생솜이라고 합니다. 생솜. 그 섬유는 원래 모카씨에 붙은 털이었다. 남북 아메리카와 9세계의 초기 농경민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종의 모카에서 긴 생솜을 선택했다. 아마와 대마도 직물을 짜기 위해서 재배했는데 섬유가 줄기에서 나왔으므로 이 경우에는 길고 곧은 줄기를 가진 개체가 선택되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재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는 가장 오래된 농작물 중에 하나다. BC 7000년경 이전에 이미 작물화되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모카와 합성섬유로 대체될 때까지는 아마는 리넨을 짜는 유럽의 주된 섬유식물이었다. 소제목입니다. 돌연변이 종자의 유용성과 자연선택.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열매의 크기, 쓴맛, 과육의 양, 기름, 섬유의 길이 등 초기 농경민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특성이었다. 야생식물 중에서 그와 같이 바람직한 특징들을 유난히 많이 갖추고 있는 개체를 수확함으로써 고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식물들을 널리 퍼뜨려 작물화의 기반을 닦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하지 못했던 중요한 변화가 적어도 4가지는 있었다. 이 경우에는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다른 식물은 수확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구할 수 있는 식물들만을 수확함으로써 또는 식물에 작용하는 선택 조건들을 변경시킴으로써 변화를 야기시켰다. 그 같은 첫 번째 변화는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그것들만의 야생 상태에서의 기법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식물들이 종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그래서 인간들이 효율적으로 종자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특수 기법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기법을 갖추지 못한 돌연변이 종자들만이 수확되어서 농작물의 선조가 되었을 것이다. 분명한 예는 완두콩으로 그 씨앗, 우리가 먹는 완두콩이죠. 그 씨앗은 꼬투리 속에 들어있다. 야생 완두콩이 발효하려면 우선 그 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완두콩은 꼬투리를 터뜨려 콩을 땅바닥으로 쏟아보내는 유전자를 진화시켰다. 야생의 상태에서라면 돌연변이 완두콩은 부모 식물에 달린 꼬투리 속에 갇힌 채로 죽어버리고 꼬투리가 터지는 개체만이 그 유전자를 후손에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인간이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꼬투리가 터지지 않고 그대로 달려있는 개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인간이 먹기 위해서 야생 완두콩을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유전자 하나의 그 돌연변이가 선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터지지 않는 돌연변이가 선택되었던 식물은 완두콩 외에도 렌즈콩, 아마, 양귀비 등이 있다. 야생밀과 보리의 종자는 터지는 꼬투리 속에 들어있지 않은 대신에 줄기 꼭대기에서 자라고 그 줄기가 흩어지면서 종자가 땅에 떨어져 발아한다. 그런데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줄기가 흩어지지 못한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종자가 공중에 매달린 채로 있어서 발아하여 뿌리내리지 못하므로 이 돌연변이는 그 식물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돌연변이 종자는 줄기에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편하게 수확하여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확한 돌연변이 종자들을 심었을 때 그 후손 중에서 돌연변이 종자는 농경민들이 다시 수확하여 뿌릴 수가 있었지만 정상적인 종자들은 땅에 떨어져서 수확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농경민들은 자연 선택의 방향을 180도 돌려놓았다. 종전에는 성공적이었던 유전자가 갑자기 치명적이 되었고 반대로 치명적이었던 돌연변이가 성공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000년도 더 지난 옛날에 그렇게 줄기가 흩어지지 않는 밀과 보리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모든 식물을 통틀어 최초로 인간에 의해서 개량된 중요한 사례였다. 이 변화는 곧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농업이 시작된 전환점이기도 했다. 두 번째 유형의 변화는 고대의 등산객들에게 더욱더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기후가 매우 불규칙한 지역에서 자라는 한 해살이 식물들의 경우에 만약에 그 종자들이 금방 그것도 모두 동시에 발화한다면 치명적인 일이다. 그러면 단 한 차례 가뭄이나 추위만 닥쳐도 어린 풀들이 모조리 죽어버리고 종을 번식시킬 종자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한 해살이 식물들이 발화 억제물을 이용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 그 물질은 종자들이 먼저 휴면기를 거치고 몇 년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화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날씨가 악화되어 대부분의 어린 풀이 죽더라도 일부 씨앗은 남아서 나중에 새로 발하게 된다. 야생식물이 위험을 분산시켜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적응 방식 중에서 흔한 방법은 종자를 두꺼운 껍질이나 외피로 감싸는 것이다. 그렇게 적응한 많은 야생식물 중에는 밀, 보리, 완두콩, 아마, 해바라기 등도 포함된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늦게 싹트는 종자들도 발할 기회가 있겠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초기 농경민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땅을 갈고 물을 준 후에 씨를 뿌리게 되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즉시 발화한 종자들은 곧 자라났고 그 종자가 수확되어서 이듬해 다시 땅에 심어졌다. 그러나 많은 야생 종자들은 즉시 발화하지 않아서 수확을 보지 못했다. 야생식물 중에서 이따금씩 나타나는 돌연변이 개체들에는 종자의 두꺼운 외피를 비롯한 발화 억제물이 없었다. 돌연변이들은 모두 신속하게 발하여 다시 돌연변이 종자들이 수확된다. 딸기를 위해서 큰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수확했던 것과는 달리 초기의 농경민들은 그와 같은 차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뿌리고 자라고 거두고 다시 뿌리는 이 순환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돌연변이가 선택되었을 것이다. 종자의 분사에 대한 변화와 마찬가지로 발화의 억제에 대한 그 같은 변화도 밀, 보리, 완두콩을 비롯한 수많은 농작물이 그 야생 조상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초기 농경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유형은 식물의 생식에 관한 것이다. 농작물 개발에 있어서 일반적인 문제는 이따금씩 발생하는 돌연변이 개체가 정상적인 개체보다 인간에게 더 유용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종자가 더 크거나 쓴맛이 덜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돌연변이가 정상적인 식물과 교배하게 되면 즉시 돌연변이가 희석되거나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농경민들은 어떤 상황일 때 그러한 돌연변이를 보존할 수가 있었을까? 혼자서 생식하는 식물들의 경우에는 돌연변이도 자동적으로 보존된다. 무성 생식을 하는, 즉 부모 식물의 덩이 줄기나 뿌리로부터 번식하는 식물을 무성 생식이라고 하죠. 이런 식물이나 자와 수분을 하는 자웅동주 식물이 그렇다. 그러나 대다수의 야생식물은 그런 식으로 번식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웅동주이면서 자와 수분을 하지 못하여 다른 자웅동주 식물과 교배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나의 수꽃이나 수술이 너의 암꽃이나 암수를 수정시키고 너의 수꽃이나 수술이 나의 암꽃이나 암수를 수정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나 모든 정상적인 포유류처럼 아예 암컷과 수컷의 개체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불화합성 자웅동주 식물이라고 하며 후자는 자웅이주 식물이라고 한다. 고대의 농경민에게는
두 가지 다 골칫거리였다. 까닭도 모르면서 바람직한 돌연변이들을 금방 잃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 해결책은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변화 유형과도 관계가 있다. 식물에 많은 돌연변이는 생식체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돌연변이 개체는 가루바지를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다. 씨 없는 바나나,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 등이 그렇게 생겨난다. 또 어떤 돌연변이 자웅동주 식물은 불화합성을 잃어버리고 자화 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의 사례로는 서양자두, 복숭아, 사과, 살구, 체리를 비롯한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다. 포도는 암컷 개체와 수컷 개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돌연변이는 자화 수분을 하는 자웅동주가 되었다. 그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고대 농경민들은 식물의 생식 생태를 전혀 모르면서도 처음에는 유망해 보이는 돌연변이였지만 그 후손은 쓸모가 없어서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극복했다. 결국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낳고 다시 심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농작물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경민들이 식물의 여러 개체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크기와 맛처럼 식별 가능한 특성들만 기준이 되었던 것은 아니며 종자 분산의 기법, 발화 억제물, 생식 생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도 함께 작용했다. 그 결과 각각의 식물은 제각기 다른 특성, 심지어는 정반대 특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해바라기 같은 식물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종자가 선택되었고 바나나 같은 식물은 아주 작거나 있으나마나한 종자가 선택되었다. 양상추에서는 종자나 열매를 포기하는 대신에 풍성한 잎을 선택했고 밀과 해바라기는 잎을 포기하고 종자를, 그리고 호박은 잎을 포기하고 열매를 선택했다. 특히 알아둘 만한 것은 하나의 식물종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하게 선택되어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농작물들이 생겨난 경우이다. 가령 비트. 이 비트는 유럽 남부가 원산인 명아죽과의 식물입니다. 널리 이용되는 채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비트는 바빌로니아 시대에 이미 잎을 쓰기 위해서 재배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뿌리를 먹도록 개발되었고 18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당분을 얻기 위해서 사탕무로 개발되기도 했다. 양배추의 조상식물의 경우 원래 기름이 많은 씨앗 때문에 재배되었을지도 모른다. 양배추는 비트보다 더 다양한 변화를 겪어서 각각 잎, 줄기, 새싹, 꽃봉오리를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농경민의 선택에 따라서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변형된 경우들이다. 다시 말해서 농경민들은 먼저 야생식물의 특정 개체에서 나온 종자들을 선택하여 채소밭에 들어왔고 해마다 그 이듬해에 다시 재배할 후손 종자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다윈의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 조건에서 어떤 종의 일부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보다 더 잘 생존하거나 더 성공적으로 번식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차별적 생존 및 번식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그러한 선택을 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유형의 개체들이 더 잘 생존하거나 번식하여 자연적으로 선택되고 그로 인해서 종 전체가 진화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예를 찾는다면 영국산 나방에게 발생했던 산업형 흑색증을 들 수 있다. 19세기에는 환경이 오염되면서 몸빛이 어두운 개체들이 밝은 개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다. 어둡고 더러운 나무에 앉아있는 어두운 색의 나방은 나무와 대조되는 밝은 색을 지닌 나방에 비해서 포식자의 눈에 덜 띄기 때문이었다. 산업혁명이 나방의 환경을 바꿔놓은 것처럼 농경은 식물들의 환경을 변화시켰다. 채소밭은 땅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 건조하고 비료도 주지 않는 산피틀과는 성장 조건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다. 작물화된 식물에게 일어났던 변화 중에는 그렇게 조건이 달라져서 그 조건에서 유리한 개체 유형도 달라지면서 생긴 변화가 많았다. 예를 들면 농경민이 채소밭에 조밀하게 종자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종자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건조하고 척박한 산비탈에서는 종자가 많지 않아 경쟁도 덜하므로 작은 종자들이 유리했지만 채소밭에서는 좋은 조건을 이용하여
재빨리 성장할 수 있는 큰 종자들이 더 유리해진다. 이처럼 식물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진 점은 종자가 커지는 변화를 비롯하여 야생식물이 고대 농작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변화의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 소제목입니다. 고대 세계의 주요 농작물과 작물화 유형. 식물마다 작물화의 난이도가 크게 달랐던 것, 즉 어떤 종은 오래전에, 어떤 종은 중세에 와서야 작물화되고 또 어떤 야생식물은 우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었던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작물화되었던 여러 농작물들의 상당히 규칙적인 개발 순서를 살펴봄으로써 많은 해답들을 추론할 수가 있다. 만년 전에 작물화되었던 밀, 보리, 완두콩을 비롯하여 비옥한 초승달지대 최초의 농작물들은 각기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야생 조상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조상 식물들은 먹을 수 있었으며 야생 상태에서도 수확량이 많았다. 재배하기도 쉬워서 그냥 뿌리거나 심는 것으로 충분했다. 성장 속도도 빨라 뿌린 후에 몇 달 만에 추수가 가능했다. 이것은 그때까지 유랑하는 수렴민과 정착한 촌락민 사이의 경계선에 있었던 초기의 농경민들에게는 중요한 이점이었다. 이 작물들은 딸기나 양상추처럼 나중에 개발된 농작물과는 달리 저장하기도 간단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자와 수분 식물이었다. 그 농작물로 개발된 변종들은 혼자서도 수분을 할 수가 있어서 인간에게 덜 유용한 다른 변종들과 교배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바람직한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변함없이 그대로 물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그 야생 조상들은 약간의 유전적인 변화만 일으켜도 금방 농작물이 될 수 있었다. 가령 밀의 경우에는 줄기가 흩어지지 않고 종자가 일제히 신속하게 발화하도록 하는 돌연변이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농작물 개발의 다음 단계에서는 BC 4000년경에 작물화되었던 최초의 과실수 및 견과류가 포함된다. 그 중에는 올리브, 무화과, 대추야자, 석류, 포도 등이 있었다. 곡류나 콩류와 비교한다면 이 식물들은 심은 후에 적어도 3년이 지나야만 식량을 거두기 시작할 수 있고 더구나 최대의 생산량을 거두려면 장장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농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여 촌락 생활에 완전히 몸을 맡긴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초기의 과실류와 견과류도 그와 같은 농작물 중에서는 가장 재배하기 쉬운 것에 속했다. 나중에 작물화된 나무들과 달리 이 나무들은 땅에 직접 꽃꽂이를 하거나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도 재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꽃꽂이의 이점은 고대 농경민들이 생산량이 많은 어떤 나무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후손들도 모두 그 나무와 똑같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재배하기 훨씬 어려웠던 과실수, 예를 들면 사과, 배, 서양자두, 체리 등이었다. 이 나무들은 꽃꽂이로 재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자로 재배하려는 노력도 헛수고에 불과하다. 아무리 훌륭한 개체의 후손들도 제각기 변동이 심해서 쓸모없는 열매만 내놓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나무들은 접목법이라고 하는 까다로운 기술로 재배해야만 했다. 이 방법은 농업이 시작되고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접목법은 일단 그 원리를 알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원리 자체도 의식적인 실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접목법의 발명은 어떤 유랑민이 잠시 배설을 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맛 좋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재배가 늦어진 이 과실수들은 그 야생 조상이 자와 수분 식물과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문제였다. 이 나무들은 동일한 종이면서도 유전적으로 다른 변종에 속하는 다른 나무에 의해서 타와 수분을 해야 했다. 따라서 초기 농경민들은 타와 수분이 필요 없는 돌연변이 나무를 찾아내든지 아니면 동일한 과수원 내에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변종이나 암수 개체들이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심어줘야 했다. 그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사과, 배, 서양자두, 체리의 작물화는 고대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역시 재배가 늦어졌던 다른 식물들은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작물화가 되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에서 자라는 잡초에 불과했던 야생 식물들이었다. 잡초에서 출발한 농작물에는 호밀과 귀리, 순무와 무, 비트와 리크, 양상추가 있었다. 앞서 자세히 설명한 순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남아 그와 유사한 순서가 나타났다. 특히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밀과 보리는 흔히 곡류 또는 곡물이라고 일컫는 농작물의 한 부류, 볕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완두콩과 렌즈콩은 콩류, 이것은 누에 콩류를 포함한 콩과 식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곡류 농작물들은 성장이 빠르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며 재배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오늘날 곡류는 인간이 소비하는 총 열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농작물 12종 중에도 5종, 이 5종은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곡류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대개 단백질이 2% 이상, 메주콩의 경우에는 자그마치 38%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콩류로 보완하면 된다. 그리하여 곡류와 콩류는 균형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 7-1에도 요약되어 있지만 딱히 도표를 보지 않더라도 이 설명만으로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식량 생산은 많은 지역에서 토종 곡류와 콩류가 결합된 형태의 작물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낯익은 예를 찾는다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밀, 보리와 완두콩, 렌즈콩의 결합,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와 몇 가지 완두류의 결합, 중국에서는 벼, 기장류와 메주콩을 비롯한 누에콩류의 결합 등을 들 수 있다. 그보다는 덜 알려진 편이지만 아프리카에는 수수, 아프리카 벼, 진주 기장과 광적이, 광적이라고 하는 것은 콩과의 식물인데 열대 및 온대에서 재배하며 씨와 어린 깍지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라운드 너트와의 결합, 그리고 안데스 일대에는 곡류가 아닌 키노아, 키노아는 돼지풀의 일종인데 페루 등지에서 그 종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과 몇 가지 누에 콩류의 결합도 있었다. 도표 7-1은 또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섬유를 얻기 위해서 일찍부터 작물화했던 아마와 이 아마와 비슷한 농작물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마, 4종류의 목화, 육화, 용설란 등의 다양한 섬유는 중국, 중앙아메리카, 인도, 에티오피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끈을 만들거나 옷감을 짜는 원료가 되었으며 그중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의 털도 사용되었다. 초기 식량 생산의 중심지 중에서는 끝까지 섬유 작물이 없었던 지역은 미국 동부와 유기니밖에 없었다. 이렇게 유사한 농작물들도 있었지만 전 세계 식량 생산 체계에는 지역에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초기에 대다수 농업 방식에는 살포식 파종과 단일 경작지 그리고 나중에는 쟁기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즉 씨앗을 한 주먹씩 한꺼번에 뿌렸기 때문에 밭 하나에 한 가지 농작물만 심게 되었다. 소와 말 등의 대형 포유류가 가축화된 후에는 쟁기를 끌게 하여 동물의 힘으로 밭을 갈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쟁기를 끌 수 있는 동물이 가축화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밭을 가는 일은 언제나 사람이 막대기나 괭이를 손에 쥐고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종자도 한 줌씩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톨씩 손으로 심어야 했다. 따라서 신세계의 밭은 단일 경작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함께 심는 혼합식 채소밭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농업체계의 차이점은 열량과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에 대한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로 곡류가 열량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뿌리 작물이나 덩이 줄기 작물이 곡류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분담했다. 고대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 그 같은 농작물의 중요성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열대 남아메리카에서는 마니오크, 일명 카사바라고 합니다. 이것과
고구마가 주식이었고 안데스 일대에서는 감자와 오카, 이 오카는 남아메리카산 괭이 밤류라고 하는데 고구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참마, 동남아시아와 유기니에서는 인도양 서태평양 원산의 참마류와 타로토란이 주식이었다. 나무 작물, 개 중에서도 특히 바나나류와 빵나무는 동남아시아와 유기니에서 탄수화물이 풍부한 주식을 제공해 주었다. 소 제목입니다. 인위적 선택에 의한 농작물 개발 원리. 그리하여 로마 시대에는 이미 오늘날의 주요 농작물들이 거의 대부분 세계 어느 지역에선가는 재배되고 있었다. 앞으로 이 가축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을 확인하겠지만 고대 수렵 체지민들은 토종 야생식물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고대의 농경민들은 작물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발견하여 작물화했던 것이다. 딸기와 나무 딸기는 중세에 수사들이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다. 현대 품종 개량자들도 고대 농작물을 개선시키거나 대수롭진 않지만 새로운 농작물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딸기류, 예를 들면 블루베리, 크림베리, 키위 등 이것과 견과류, 예를 들면 마카다미아, 피칸, 캐슈 등 이런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근래에 들어와서 개발된 농작물들은 밀, 옥수수, 벼 등의 고대 주식에 비하게 되면 그 중요성이 그다지 크진 않는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식량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데도 끝내 작물화하지 못한 야생식물도 많다. 그러한 실패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떡갈나무의 경우로 도토리는 흉작으로 기근이 닥쳤을 때에 유령 농민들의 구황식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미국 동부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주식이기도 했다. 도토리는 전분과 기름이 풍부하므로 영양면에서도 귀중한 식량이었다. 먹을 수 있는 야생 식량이 흔히 그렇듯 대부분의 도토리에서도 쓴맛이 나는 탄닌산이 들어있다. 도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몬드를 비롯한 야생식물에서 쓴맛을 내는 화학물질을 처리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탄닌산을 처리하는 요령을 배웠다. 즉 도토리를 갈고 물에 걸러서 탄닌산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이따금씩 발견되는 탄닌산이 적게 포함된 돌연변이 떡갈나무에서 도토리를 수확했던 것이다. 우리는 어째서 도토리처럼 소중한 식량 공급원을 작물화하지 못했을까? 왜 딸기와 딸기나무를 작물화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고대 농경민들은 접목법처럼 까다로운 기술도 훌륭히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식물들은 어떤 점 때문에 작물화에 실패했을까? 알고 보면 떡갈나무는 처음부터 삼진을 먹고 들어갔던 셈이다. 첫째, 떡갈나무의 느린 성장 속도는 농경민들의 인내력을 소모시키기에 충분했다. 밀을 뿌리면 몇 달 만에 수확을 거두고 아몬드를 심게 되면 3년에서 4년 만에 열매가 열리는데 도토리를 심어서 소출이 나오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둘째로 떡갈나무는 원래 다람쥐에게 맞는 크기와 맛의 열매를 만들어내도록 진화되었다. 그 녀석들이 바삐 도토리를 파묻고 파내고 까먹는 모습은 누구나 보았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쩌다가 깜빡 잊고 파내지 않게 되면 그 도토리에서 떡갈나무가 자라게 된다. 떡갈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곳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해마다 수십억 마리의 다람쥐들이 각자 수백 개의 도토리를 퍼뜨리고 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원하는 도토리를 얻기 위해서 떡갈나무를 선택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 속도는 느리고 다람쥐는 재빠르다는 문제점은 너도 밤나무와 히코리 나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각각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야생 상태로 많은 견과류를 얻고 있지만 역시 작물화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아마 아몬드와 도토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몬드에서는 단 하나의 우성 유전자가 쓴맛을 조절하지만 떡갈나무에는 쓴맛을 조정하는 유전자가 여러 개인 듯하다. 가령 고대 농경민이 어쩌다가 발견한 쓴맛이 없는 돌연변이 나무의 아몬드나 도토리를 땅에 심었을 때 유전학 법칙에 따라서 아몬드의 경우에는 거기서 자란 나무의 열매 절반이 역시 쓴맛이 없겠지만 떡갈나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열매에서 계속 쓴맛이 난다. 설령 어느 농경민이 도토리를 재배하겠다라고 나서서 다람쥐를 물리치고 끈기 있게 버티었더라도 이 문제에만 부딪히게 되면 그만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딸기와
나무 딸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똥 집박이를 비롯하여 딸기를 좋아하는 새들과 경쟁해야 한다라고 하는 골칫거리를 안고 있다. 물론 로마인들이 야생 딸기를 밭에서 기르긴 했다. 그러나 수십억 마리나 되는 유럽의 개똥 집박이들이 어디에나 빠짐없이 예를 들면 로마인의 딸기밭을 포함해가지고 로마의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야생 딸기에 종자를 배설해 놓았으므로 딸기는 인간들이 원하는 큰 열매가 되지 못하고 계속 개똥 집박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열매들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보험항과 원실이 개발되면서 개똥 집박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비로소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딸기와 나무 딸기를 다시 재설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슈퍼마켓의 거대한 딸기와 작은 야생 딸기 사이의 차이도 결국에 재배식물과 그 야생 조상을 구별짓는 다양한 특징들 중에서 한 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같은 차이점들은 원래 야생식물 자체의 자연 발생적 변이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 일부, 즉 딸기류의 크기나 견과류의 쓴맛 같은 변이는 고대 농경민들이 금방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변이, 가령 종자 분산의 기법이나 종자의 휴면계 따위는 현대 식물학이 탄생할 때까지 인간에게 들키지 않고 넘어갔을 것이다. 고대 등산객들이 먹을 수 있는 야생 식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의식적이었든 무의식적이었든 간에 아무튼 그 선택의 결과로 야생 식물이 농작물로 진화하게 된 과정은 처음에는 무의식적인 과정이었다. 즉 우리가 야생 식물의 여러 개체 중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밭에서 재배되는 식물 개체 사이의 경쟁은 야생 상태에서와는 또 다른 개체들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다윈도 그 위대한 저서인 종의 기원에서 대뜸 자연 선택에서부터 설명하진 않았다. 그 저서의 첫 장은 우선 우리의 농작물이나 가축이 어떻게 인간의 인위 선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다. 다윈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대개 갈라파고스 섬의 새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다윈은 그보다 농부들이 구주베리, 그러니까 변종을 만들려는 이야기부터 꺼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하찮은 재료를 가지고 그토록 기막힌 결과를 빚어낸 원예가들의 솜씨에 크나큰 놀라움을 표시하는 원예 서적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그 기술은 사실상 간단한 것이고 마지막 결과를 놓고 본다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예외 없이 처음에는 가장 잘 알려진 변종을 재배하다가 그 종자를 뿌렸을 때 약간 더 나은 변종이 나타나면 다시 그것을 선택하는 식으로 되풀이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위 선택에 의한 이 농작물 개발의 원리는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